13상의 춘향가 볼 건데 항상 작품 공부할 때 이게 어떤 갈래인지 그리고 갈래와 관련된 이론이 뭐가 있는지 기본부터 산탄히 잡고 그 다음 내용 들어가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춘향가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 사설. 자, 지금 가로 끝났어. 전이 아니라. 그럼 이거는 뭐냐면 소설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판소리, 사설이라는 그런 갈래인데, 원래 판소리, 사설은요 이런 흐름이 있었지. 예전에 근원설화가 있고 그런 이야기가 판소리로 정착이 된 다음 고전소설로 변모를 겪고 마지막에 개화기 때 신소설로 정리되는 이 네 단계의 과정을 거친 작품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불러요. 판소리계 소설. 그게 네 작품이 있는데 소설 제목이 친숙할 때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춘향전, 심청전, 흥보전, 그리고 별주부전, 이런 네 작품이 전부 다 판소리계 소설들입니다. 그럴 때 그 소설이 되기 이전 단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설로서의 어떤 면모는 못 갖췄지만 그래도 하나의 서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공연을 했던 그런 대본을 판소리 사설이라고 부릅니다. 나온 김에 지금 춘향가니까 요것만 좀 따져볼까요? 춘향가에 나오는 근원설화가 뭐가 있고 나중에 소설이 뭐가 되고 신소설이 뭐가 되는지. 참고로 근원설화가 작년에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출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관지어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개 적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춘향이 같은 경우에는요 끝까지 정절을 지킨 여인, 연려예요. 그래서 옛날에 연려설화가 있었고, 두 번째,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와가지고 탐관오리 변학도로 혼내줍니다. 그래서 암행어사설화. 그리고 세 번째, 이 춘향이가 갖고 있는 억울한 그 원한이 있어. 변학도에게 가진 고초를 다 겪고 혹은 이 기생으로서 실제로 기생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그 천민으로서 갖게 되는 신분적인 한 원한, 이런 것을 이몽룡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원을 풀어주다, 달래주다는 뜻의 신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원설화. 신원설화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춘향전의 내용이 아니어도 옛날 전설들 보면 신원설화가 되게 많아. 귀신이 나타나. 이 담이 약한 사또는 죽어. 근데 조금 담력이 센 사또가 무슨 일이냐 했더니 제가 억울하게 죽었사옵니다. 제 억울한 원한을, 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원한을, 그 원한을 풀어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들이 섞인 거야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모아져서 뭐가 되었다? 판소리, 춘향, 가가 되었다. 그런 다음에 조선 후기에 한글을 가지고 이 소설들이 상당히 많이 쓰이면서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소설로 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춘향전. 그러다 개화기 때 이해조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 판소리계 소설들을 묶어가지고 다시 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소설이라는 걸 만들어냈을 때 춘향이가 자신의 정절을 가장 잘 보여준 장소가 어디였냐면 옥이었어요. 옥. 그곳에서 정절을 꽃처럼 피워냈다 해서 옥중화라는 이름으로 춘향전을 신소설로 개작을 합니다. 이 네 단계의 단계를 거치는 작품들을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한다. 그 중에 어디? 바로 이 판소리 부분만 다시 빼내가지고 이런 설명할게요. 판소리는요 이름 그대로예요. 판, 마당, 장소, 무대라는 일정한 공간 속에서 뭐 하는 거야? 소리를 하는 거야. 전통적으로 소리라고 하면요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판소리가 창, 안일이, 발림, 이 세 가지가 일단은 판소리의 가장 중요한 세 요소예요. 창, 안일이, 발림. 자, 창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노래 부를 때 창이에요. 그래서 창은 뭐 하는 부분이냐면 노래하는 부분이고, 안일이는 말로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발리임은 너름새라고도 부르는데 동작을 곁들여요. 뭐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기도 하고 뭐 손을 뻗었다 다시 뭐 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동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뭐해? 일단은 누가 소리꾼 일단은 소리를 해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생긴 고수 말고 푹 치는 고수.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장단을 쳐줍니다. 그래서 고수가 장단을 치면서 뭐도 하냐? 취임새 들어줍니다. 얼쑤 좋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소리꾼이 하는 세 가지 중에서 또 하나 있어. 발림은요. 판소리 사설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연극으로 치게 되면 관로 안에 지시문에 해당되겠지. 팔을 뻗으며 부채를 펴며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자가 스승에게 소리를 배울 때 스승님은 저런 동작을 하시는구나. 나는 조금 바꿔볼까 하면서 자기만의 동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요거는 꼭 대본에 넣진 않아요. 그럼 뭐가 있냐? 여기는 창과 안일이 두 가지만 어디에 판소리 사설 대본 안에 들어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창, 안일이, 창, 안일이, 창, 안일이 이런 식으로 대본이 구성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이거야. 지금 노래하는 부분이잖아. 그럼 노래는 뭐가 있어야 돼? 높낮이도 있어야 되겠지만 빠르기도 있어야 되겠지. 그 빠르기를 뭐라고 하느냐? 장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소리의 장단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판소리 장단을 가장 느린 장단부터 좀 나열해 보면요. 가장 느린 게 진양조라는 장단이 있고 요거보다 조금 빨라지면 중모리, 조금 더 빨라지면 중중모리, 많이 빨라지면 자진모리라고 해서 이 잦은 그러니까 뭔가 많은 횟수가 많은 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자진에다가 모리를 붙여서 자진모리. 그리고 마지막 휘모리. 장단이 몇 개야? 5개예요. 그래서 이 빠르게 따라서 제시할 내용과 어울리는 장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되게 슬프고 신상탄을 하고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해. 그럼 어떤 장단? 가장 느린 장단이 적절하겠죠. 진앙조를 쓰고요. 아주 긴박한 장면이에요. 암행과사가 축제했거나 말을 타고 달려가거나 하는 장면에서는 뭐합니까? 자진몰이나 휘몰이 선택하는 것이죠. 보통 빠르기는 이 가운데 거 선택할 것이고 이 장단 5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되 특히 뭐 위주로? 진앙조 위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진앙조가 가장 출제가 많이 돼요. 왜 진앙조가 많이 나오냐면 얘들아 한국문학의 특질? 한국문학이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주제를 보면 해역과 풍자 같은 게 있고 자연 친화도 있지만 한의 정서도 있거든. 우리 민족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뭐 외세 침략과 더불어 가지고 뭐 그 지배계층의 무슨 뭐 억압 이런 것들이 있어 왔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가슴 속에서 항상 억울하고 뭔가 슬프고 상실을 느끼는 그런 게 응어리져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을 드러낼 때 뭐가 이 진앙조 장단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춘향전이건 춘향가건 신청가건 흥부가건 아니면 수구가건 간에. 그래서 진앙조 장단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앞에 비워요. 어딜 비우냐면요. 장단자를 비웁니다. 그리고 대문자 A를 딱 써놔요. 그래서 대문자 A에 들어갈 적절한 장단을 쓰고 그 장단이 적절한 이유를 서술하시고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 합니다. 아니면 단순하게 선택형 문제가 나오게 되면 5가지 내겠죠. 1, 2, 3, 4, 5. 그 중에 1번이 답이 되는 그런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진앙조 장단이 가장 느리다라는 것. 요거를 잠깐만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요. 151쪽에 핵심 정리 1번에 판소리의 장단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거기다가 별표를 하나 쳐두시고 진앙조 장단에도 별표를 하나 쳐두세요. 151쪽 핵심 정리 1번 판소리 장단에도 별표, 진앙조 장단에도 별표. 그래서 진앙조가 가장 느린 장단으로 한간 장면은 보통 많이 안 쓰이고요. 특히 어디냐? 슬피 탄식하는 서정적인 대목에서 주로 쓰인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게 뭐야? 밑에 나와 있죠? 휘몰이. 그래서 사건이나 사물을 매우 빨리 반복 나열하는 데 주로 쓰는 게 뭐였다? 휘몰이 장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하나만 제가 더 설명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진앙조 장단과 더불어서 계면조라는 게 있습니다.
조로 끝나니까 얘도 장단은 장단이야. 근데 계면이 뭘까? 뭘까지? 계면. 이과지. 저요? 응. 뭔가요? 스미마센. 현주는 뭐? 아, 세윤이. 계면. 하면 계면 활성체 떠오르지. 아, 계면 활성체가 뭔지 알아? 들어갔어요. 어디에 들어있는 거? 샴푸. 샴푸, 세제, 비누. 뭐 하는 성분? 몰라. 있으니까 쓰는 거지. 그지? 계면은요, 그런 계면 활성체 계면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면자가 얼굴 면자야, 우리 면상할 때. 그지? 그리고 개자가 경계가 그어지다. 얼굴에 경계가 그어지는 게 어떤 때예요? 끔찍한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떤 때 얼굴에 경계가 그어져요? 눈물이 흐를 때 얼굴에 눈물이 이렇게 싹 흘러내리면요, 그 경계가 진다라고 표현해가지고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아주 슬픈 장단을 계면조 장단이라고 해요. 어떤 부분일까요? 심청이가 인당수로 떠나기 전날 밤. 그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쩔까나, 나는 어쩔까나 이러면서 자기의 신세한탄하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흥부의 아내가 자식을 굶기면서 서방 몇 푼 팔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한탄하는 부분이거나, 춘향이가 옥에 갇혀가지고 난 이제 내일 죽네, 우리 서방님은 오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 바로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슬픈 눈물을 자아내게 만드는 장면을 계면조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창, 안일이, 발림으로 레임 중에서 뭐가 있었다? 창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장단이 존재한다. 그리고 말은요, 말 그대로 뭐 하는 부분이냐? 설명, 일종의 사설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 창과 안일이가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반복 구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창창 안일이 안일이 창 안일이 창창창창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창 안일이 창 안일이 창 안일이, 시작은 안일이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뭐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창 안일이의 반복 구조. 왜 반복 구조가 나타나느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요거는 그냥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1번에 쓸게요. 바로 이 소리꾼의 호흡을 조절하기 위해서 창 안일을 반복시킵니다. 계속 노래만 한다고 생각해봐. 숨이 차겠지요. 휘몰이를 몇 번 한다고 생각해봐. 숨 넘어가겠지. 그잖아. 아웃사이더도 알고. 아웃사이더 누군지 모르지? 래퍼. 아는구나. 일명 속사포랩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드리겠죠. 유튜브 보면 그 검색, 아웃사이더 검색해보면 그 속사포랩 하는 래퍼가 있어요. 우와! 그 저 속도로 저런 게 다 전달이 되네. 딕션이 어마어마한 래퍼예요. 한때 유명했었어요. 그러니까 랩을 막 저 누구처럼 막 잘하고 이렇게 막 짝짝 붙는 랩은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랩 잘하는 애 중에 걔 있잖아, 그 길고 약간 좀 멀때같이 생긴 애. PY. 이런데 랩 잘하는 거잖아. 뭔가 자기만 이렇게 똑똑 부러뜨리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아웃사이드는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빠르게 하나로 승부 본 거야. 그러니까 자기만의 뭔가가 있는 거지. 어쨌든 간에 계속 노래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힘 넘어가. 그래서 뭐 해야 돼? 노래하다가 말로 쉬는 부분. 그래서 호흡을 조절하기 위해서 창 안일가 반복되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뭘까? 얘들아,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관객들을 막 끌어당겨, 심지어는 막 그 가슴을 막 흔들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긴장을 시켜. 그러다가 한번 탁 내려놓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잘들 들었지? 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요, 관객들도 이제 긴장이 풀어져요. 그래서 이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장과 이완을 뭐 하는 거야? 반복시키는 구조죠. 그러면 관객들을 긴장시켰다 이완시켰다, 긴장시켰다 이완시켰다, 쪼였다 풀었다 쪼였다 풀었다,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 뭡니까? 바로 관객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하나의 장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집중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우리가 수업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봐. 선생님이 만약에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빠르기로 똑같은 수업을 졸졸졸졸졸졸졸 하고 있으면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멸을 해요. 그치? 천마봐도 잘걸?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선생님들이 막 크게도 얘기했다가 작게도 얘기했다가 속삭이기도 했다가 쓰기도 했다가 빔도 틀었다가 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패턴에. 이런 게 뭐냐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단조로움에서 탈피를 시켜가지고 뭐 하는 거야? 계속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치예요. 그래서 긴장과 이완을 반복시켜서 뭐 하기 위해서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 창과 안위를 반복시키는 이유.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무려 서술형으로. 여러분들은 작년에 그러니까 그 지금 서술형제가 이 수행평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대부분 서술형 문제 끼워서 시험을 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배 때까지는요 거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규고사에서는 그 선택형 문제만 풀고 따로 서술형 문제를 모아가지고 따로 시험을 봤었거든요. 여러분처럼 막 창작을 하거나 아니면 과점을 내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끔찍한 날이 있어서 수행평가의 날. 하루 날 잡아가지고 아침 1교시부터 6교시까지 계속 시험이야. 평상시 여러분들 그 정규교사 같은 경우에는 자습시험 이렇게라도 돼 있잖아. 3일 동안 나눠서 보잖아. 시험 직전에 뭔가 그래도 좀 마지막 공부할 시간도 있잖아. 그리고 그때는 뭐야? 컴싸만 있으면 되는 패턴이잖아. 난 이었었어. 니는 안 겪어봤구나. 미안해. 너는 그냥 시험 볼 때 그냥 컴싸로 갖고 찍고 이렇게 시험 보는 거잖아. 근데 이날은 하루 종일 볼펜만 갖고 하루 종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침 1교시에 국어, 2교시 영어, 3교시 수학, 4교시 한국사, 5교시 사회, 6교시 과학 계속 들어와. 계속. 중요한 건 줄 알아? 선생님이 자 시간 됐다 걷어 그럼 쫙 걷어가잖아. 그래서 막 확인해. 그래서 한 1, 2분 잡아 먹어. 야 쉬어라 하고 나가. 그리고 한 5분 화장실 갔다 왔더니 선생님 들어와 있어. 선생님 문제 쓰고 있어. 빨리 하자. 그리고 막 나눠줘. 그리고 또 겁나 써. 그리고 조물려. 또 내. 막 팔 부러질 것 같아. 선생님 또 들어와. 수학이야. 또 겁나 써. 내. 그다음 또 들어오니까 또 선생님 한국사 선생님도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그리고 이게 30%예요. 원래 34%인데 보통 30% 정도가 반영이 되더라고. 살벌한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그냥 대충 읽어보면 빵점 나와. 이 수행평가가. 왜? 못 쓰거든 조건에 맞게. 그래서 애들이 정규고사보다 수행평가를 더 열심히 준비했었던 일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건 안 겪고 있어요. 아직 1학년 때 안 겪었었어요. 근데 2학년 때 이 국어 선생님들이 좀 바뀌면서 살짝 바뀌겠죠? 바뀌지 않을까? 안 바뀌었니? 그 새로 들어온 기존에 온 선생님, 새로 들어온 선생님 그 얘기 좀 해줄래? 선생님이 그 수업에서의 유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좀 헛소리 좀 하게. 아니면 시험 패턴 이런 거 좀 얘기해 줄게. 이름 작게. 찾아봐야 되는데. 어? 담임이었어. 그 BTS의 리드 보컬 이름 뭐야? 네? BTS의 리드 보컬 이름 뭐? 몰라? 리드보컬. 누가 리드 보컬인지 몰라? 다 노래 잘 불러서. 그 기억했으면 그거는 알면서 나 이러려고 그랬거든. 누구? 어디 있지? 기다려보세요. 기다리고 있잖아. 나중에 할까? 아니요. 궁금해서. 뭐 하는 거지? 그 지금 이거 아닌데. 예비 고3 어디 넣었다. 들도 막 물어보더라고. 혹시 이분 아세요? 이분 어때요? 대부분 그거잖아. 처음 겪는 선생님들에 대해 가지고. 선생님이다 선생님이시죠. 한승우. New face. 젊은 쌤인가? 응. 이 쌤이랑 은석 쌤이랑 병건 쌤. 그분이랑 누구랑 한 거세요?
능선생이랑 뭐 할 얘기가 없네. 뉴페이스는 니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치? 거기다가 뭐 이미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은석쌤에다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변호쌤이다. 뭐 신규대 2학년을 담당시켰네? 1학년이 아니고. 네? 아, 새로 오신 분인데 1학년이 아니라 2학년에 배치시키셨다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 소득이 없는 시간을 보냈네.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무려 소설로 나왔던 이 창안일의 반복구조 설명을 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판소리계 소설들이 혹은 판소리 사설들이 뭐가 있냐면 이것도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주제가 이원적인 주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원적이라고 하면 한 측면의 주제가 아니라 두 가지 측면의 주제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원적인 주제를 우리가 표면적인 주제와 이면적인 주제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도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고 시험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지금 그 컨셉이야. 문학을 사랑하고 우리의 전통을 뭐 알고 이거는 나중에 할 일이고 대학 가서 할 일이고 일단 현재로서는 뭔가 알고 시험 잘 봐야 돼. 자, 봐. 겉표자에다가 속리자거든.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 속에 숨어있는 주제야. 세 표면적, 이면적 주제입니다. 근데 표면적 주제는요 대부분 이거야. 권선징악적이고 인과응보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교적인 내용. 무슨 얘기냐면 뭔가 교훈을 줄 수 있는 주제가 표면적 주제예요.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 흥부대 딱 떠오르지. 인과응보. 뭔가 잘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고 못하면 그에 대한 벌이 있을 것이고 비슷한 말입니다. 혹은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여자는 정제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유교적인 내용이거든요. 3강 어른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 그것이 대부분의 표면적 주제예요. 신앙자 표면적 주제가 뭘까?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 안에 숨어있는 이런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들이 인기를 끌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작품을 읽고 있는 독자나 그 판소리를 듣고 있는 관객들이 원하는 내용을 설명해 줬기 때문에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그 임에도 주제는 보통 이런 거예요. 신분 상승이나 부의 획득. 신분 상승 케이스는 지금 여기는 춘향이가 신분 상승 케이스예요. 기생의 딸이었죠. 근데 뭐가 됩니까? 양반의 아내가 돼요. 심청이도 신분 상승 케이스예요. 평범한 신봉사의 딸이었는데 나중에 뭐가 됩니까? 황후가 돼요. 그리고 흥부 뭐합니까? 박타가지고 부자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신분이 낮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소설의 혹은 이야기 속의 인물을 통해 가지고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바로 이면적 주제로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보통 예전에 이런 드라마들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갓 상경한 얼굴 까무잡잡한 촌이 뭔지 알지? 그 걸이 올라와. 그래서 처음에는 뭐해? 막 그냥 뭐 식당일도 하고 막 그냥 서빙도 하고 막 공장 가가지고 막 미신도 돌리고 막 이러고 있다가 점점 때를 벗는 거야. 그럼 점점 그 기업에 있는 그 있지 막 이세 무슨 뭐 실장님 이런 분들 눈에 띄는 거야. 근데 실장님이는 꼭 그 다른 부잣집에 꼭 싸가지 없는 딸이 하나 있어. 그래서 삼각관계. 꼭 얘를 승리시켜. 이 촌을. 왜 그래? 대리만족이거든. 저렇게 있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집 밖에 모르는 저런 애는 져야 돼. 그리고 저렇게 순박하면서도 나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건 치작하기지만 그런 애가 이기는 것이 일종의 뭐예요? 대리만족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백마탄을 왕자하잖아요. 그죠? 그 대기업 그 이세가. 이런 것들이 바로 독자들이 원하는 내용이죠. 야, 갑자기 예전에 그 김재동 아저씨가 생각난다. 어떤 분이 김재동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김재동이 저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알아서 그래요. 뭐냐 했더니 말을 잘하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떠들면 절대 말을 잘할 수가 없대요.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그게 말을 잘하는 거래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이거예요. 그 친구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 역으로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은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학생도 마찬가지 선생님한테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고. 선생님 듣고 싶은 말이 뭘까? 대부분 거짓말이지. 선생님 수업 너무 재밌어요. 자 선생님 쏙쏙 이해가 돼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선생님 진짜 우리 학교 선생님 제일 멋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짓말들을 해주면 선생님들은 의외로 단순해. 특히 우리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근무하잖아? 제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사이야. 동료 교사들이. 그래서 안 바뀌어. 다른 옮겨가지도 않아. 계속 맨날 그 직장 출근하고 맨날 그 교무실에 앉아가지고 맨날 그 애들 똑같은 수업하고 그리고 매달 퇴근한단 말이야. 고립된 삶을 살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생님들에게 뭔가 낙이란 게 없어. 큰 변화도 없고. 근데 학생들이 한마디 한마디 던져주잖아? 진짜 잔잔한 호수에 돌아나 던진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막 심쿵해가지고 막 수업 갔더니 애들이 나보고 수업 너무 재밌다고 선생님 진짜 너무 간지난다고 이런 말 하나 들었을 때 선생님들이랑 매치가 안 되니까 그 수업 들어가면 막 그냥 원치 않아도 막 얘기 재밌는 얘기 막 해주고 싶고 뭔가 더 가르쳐주고 싶고 나는 있을 때 애들 나한테 거짓말도 안 해주더라. 그냥 탁 들어가면 오늘 어디냐? 조용해. 미안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수업하고 내가 잘 있어라. 질문 있냐? 조용히 막 갈게 그러면 한 번 반응 올 때 있어. 뭔 줄 알아? 쉬는 시간 지났는데 수업을 하잖아. 애들이 놀려봐. 그때 미안하다 얘들아. 오늘 마치려고 그랬거든. 다음에 할게. 그럼 애들이 그때야? 무서워. 똑같구나.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볼 거냐? 춘향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먼저 보세요. 전라도 남원 공간적 배경이죠. 부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남원으로 온 몽룡은 단어를 맞아 방자와 함께 광활로로 구경을 나온다.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에서 뭐가 제시되느냐? 공간과 인물이 제시되죠. 공간적 배경인 어디? 전라남도 남원. 그리고 특히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죠. 광활로. 그리고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몽룡의 아버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몽룡이죠. 몽룡과 방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들, 이때 몽룡은요 어쨌든 아버지가 남원 부사니까 양반의 아들이어서 얘도 양반이에요. 근데 방자는요 그럼 몽룡을 모시고 다니면서 몽룡이 심부름꾼 역할을 뭐 다 해요. 시킨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양반의 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존재합니까? 신분의 상하 관계가 존재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방자가 이몽룡이 시키는 걸 뭐든지 다 하고 이몽룡이 하는 얘기를 다 옳다고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방자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도 뭘 보여주느냐, 얘들아 이 작품 누가 읽을까? 그러니까 딱 잘라 얘기할게. 양반 읽을까? 평민 읽을까? 한글 소설은 평민이 읽겠죠. 평민들이 읽었을 때 양반이 승리하는 내용이 좋아요? 평민이 승리하는 내용이 좋아요? 평민이 승리하는 내용이 좋아요. 물론 크게 엎어버리면 혼나겠지만요, 그래도 가끔가다 뭐합니까? 방자가 몽룡을 놀려요. 조롱하기도 하고 키가 작은 게 이거 좋다니 봐 이러면서 중간으로 놀립니다. 이런 식으로 뭐하는 부분? 방자가 은근은근 몽룡을 조롱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뭐가 보인다? 서민의식의 성장이 보입니다. 너희 둘이 사귀니?
자, 그 다음에 발단. 자, 가 부분에 안일이로 시작을 하죠. 자, 안일이 뭐 하는 부분이었습니까? 말, 해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하지 않고 무엇으로써? 말로 설명하는 부분 또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안일이라고 하고요. 넘어가기 전에 자, 이런 판소리가 나중에 소설로 가잖아. 그럴 때 여기는 안일이 부분이 이런 소설의 어느 부분이냐? 산문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안일이가 성격 자체가요, 산문적인 성격을 지닌 부분으로 좀 이따 이제 창 나올 거야. 그러면 창은 뭐가 돼? 운문적인 요소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고전 소설이 등장인물의 말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가 나오냐면 일정한 음보가 좀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아씨 아씨 마오 마오 그리 마오 우리 아씨 이런 식으로 뭔가 도마 끊어지듯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판소리의 노래의 장단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고 여기는 산문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야. 그냥 뭐 하는 부분? 소설자가 사건을 진술하는 부분. 그쪽이 안일이 부분이 많이 차지됩니다. 그래서 안일을 보시면 그때 춘향이는 도련님을 만나려고 그 전일 초나은 날 밤에 몽사 하나를 얻었겠다 할 때 여러분들 일단 인물이 제시되죠. 누구? 춘향. 그 다음에 도련님을 만나려고 했는지 그 전일 초나은 날 하면 단오 전날입니다. 단오가 음력 5월 5일이거든요. 예전에 단오가 뭐 하던 날이었을까요? 음력 5월 5일이면 양력 6월 초쯤 되겠네. 뭐 하는 날? 단오하면 떠오르는 거. 요즘에 이 전통적인 그런 명절 안 해서 그래. 선생님도 물론 책으로 배웠지만 단오 행사 해본 적이 없는데요. 들은 얘기가 있어요. 남자 뭐해? 단오 날. 뭘 잡아요. 뭘 잡아? 머리 감으면 안 되나? 그래, 그죠? 댕 참고. 그네 타는 거. 그네를 타. 남자들은 씨름을 하고 여자들은 그네를. 참고 여러분, 그네를 뛴다라고 해야 돼. 탄다고 하면 안 돼. 니네가 앉아서 타는 그네는 서양식 그네고 전통적으로 우리 그네는요 서서 뛰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의 그네는 좌식이고 옛날 전통그네 입식이었으니까 서서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이게 하면 이게 뛰는 거지. 왜 타는 거야? 옛날 그네를 뛴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아닌데 실은 그네 왜 했을까? 체력 단련? 아니야. 지금 요때가 뭐냐면 어쨌든 이게 늦봄이잖아. 초여름이고 청춘 남녀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날이야. 씨름하려면 뭐 해야 돼? 요거하는 정지하고 양복 입고 넥타이 씨름하니? 동가하고 씨름하자. 근육 이러면서 남자애들, 남성, 여자애들 뭐해? 치마 입고 그네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저 높은 나무에 애들이 그네를 매달아 놓고 여자애들이 펄럭펄럭 치마 펄럭이면서 그네 뛰고 있으면 남자들이 쳐다봐 안 쳐다봐? 쳐다보잖아. 야 예쁘다 이러면서. 청춘 남녀들이 뭐 하는 날이에요? 서로 만나는 날이에요. 그 날을 선택한 겁니다. 누가? 이몽룡이 방자 때리고 어디로? 광활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춘향이도 단오날 나올 건데 전날 뭐 했느냐? 몽사, 꿈. 이야기. 전날 뭐 하느냐? 꿈을 꿉니다.
자, 그리고 꿈에 어떤 쪽지를 받게 되는데 쪽지의 내용이 뭐냐? 바로 천상계의 칠석은 지상계의 단어와 같다. 이런 쪽지였거든요. 천상계에 누가 있냐면 견우와 직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7월 7일 날 만납니다. 칠성날 만나요. 그런 날이 지상계의 단어와 같다. 그럼 지상계에서 또 누군가 이날 만나야 되네? 그게 바로 누구? 이몽룡과 춘향이 만남이에요. 마치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 운명적인 만남, 빠밤. 이런 게 바로 이 쪽지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꿈은 결국 뭐 하는 거야? 몽룡과 춘향의 만남을 암시하는 소재. 다음에 시험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몽사? 나올 거. 나올 것 같아? 단순하게 나오면 밑줄친 부분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덧대어야 하는 것을 고르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복잡하게 되면 보기 안에 다른 작품을 넣겠지. 꿈이 나오는 작품 뭐 있었지요? 잘 생각해봐. 송강정철의 사민국의 속편이, 송민국에도 꿈 나오잖아요. 그죠? 꿈속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그때 님을 만났잖아요. 그림의 대상을 직접 만나는 꿈인 반면 여기는 뭐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정보를 얻게 되는 꿈. 직접 만나는 꿈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차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돼. 문제가 나오면 몽사 암시 무식히 외우지 말고. 이 꿈이 어떤 꿈이었을까? 쪽지였어. 칠성 얘기가 나와. 그리고 칠성과 단어가 같대. 결국 이몽룡을 만난다는 얘기구나 라는 내용 자체를 이해해야지 이거를 무조건 외우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방향을 틀어서 출제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완벽히 이해되면 나중에 다른 꿈과 비교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외워야 될 부분도 있긴 있지. 우리 문학에서 국어에서. 근데 어떤 부분은 그대로 내 상식을 동원하고 선생님 설명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이해하고 알아듣는 게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몽사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와요. 하나를 얻었겠다라고 짤막하게 안내를 해주고 바로 노래가 시작됩니다. 중몰이 장단. 다섯 개의 장단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장단이죠. 그래서 가장 가운데는 아니구나. 두 번째 빠른 장단이구나. 보통 속도의 장단. 그리고 뭐 하는 부분입니까? 노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판소리기 소설에서 어떤 운문적인 성격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 판소리기 소설은 산문적인 요소와 운문적인 요소가 결합된 소설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럴 때 운문적이라고 하면 뭐예요? 장단입니다. 장단을 드러내는 방법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음보율이죠. 음보율 또는 음수율 같은 거. 참고로 이 판소리 장단의 음보율 음수율은요 대부분 다 짝수입니다. 두 글자나 네 글자. 짝수 음보에 짝수 음수를 보여요. 사음보, 사사조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자, 봅시다. 책상에 촛불을 도둑 켜고 연려전을 외워가다. 호련히 자목원을 서안을 의지하고 잠깐 좋으더니. 자, 이거 뭐냐면요. 그 춘향이가 지금 그 전날, 이 초 나은 날,
맞지? 초 나은 날 책상에 촛불을 켰어. 그리고 열려전을 외워가. 그러니까 열려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춘향의 교양을 알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뭘 읽는 거야? 그냥 그 당시 유행하는 그런 소설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열려전을 읽으면서 뭘 해왔던? 정절을 지키기 위한 수양을 해왔던 그런 교양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책의 수준이 보이죠? 호련이 갑자기 잠이 오거늘 서안 책상을 의지하고 잠깐 졸더니 비몽사몽간에 그 다음부터 이제 꿈이 시작되죠. 춘향의 몸이 공중으로 날려 바람을 어거하고 구름을 헤쳐가다 이런 것들 막 여러분들 해석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바람을 부리어 몰고 나서 구름을 헤쳐가다가 한 곳에 당도하니 어디였어? 주궁패월은 보던 바 처음이라 해서 주궁패월. 패월. 아 진짜. 그래서 궁궐이잖아요. 궁궐은 궁궐인데 뭐 하는 거야? 구슬과 보물로 장식된 그런 궁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주궁표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바로 어떤 천상계의 공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춘향의 꿈은 어떤 꿈? 비현실적 공간을 체험하는 꿈. 자, 그 위에 어떤 부인이 이상한 옷을 입고 춘향을 부르더니 무슨 쪽지를 내어주며, 이 쪽지였습니다. 쪽지를 내어주며 내가 이 글 뜻을 알겠느냐? 춘향이 황송하여 공손히 받아 패어보니 하였으되 그 글에 적히기를 인간지 월 5일은 천상지 7월 7석이라. 인간 세상의 단오는 천상계의 뭐와 같다? 이 칠석과 같다. 이렇게 뭘 합니까? 요 내용을 통해 가지고 목련과 춘향이 만남이 암시되는 부분이죠. 깜짝 놀라 깨달으니 황홀한 일몸이라. 꿈이 깼어요. 날밤길 기다려 소세하노라니 저의 모친 나무더니, 그러니까 소세하게 되면 뭔가 씻는 거, 머리도 빗고 막 얼굴도 씻고 막 하는 부분. 오늘이 1년 1차 한 번씩 돌아오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단오 명절이니 향단을 앞세우고 조용하고 찾아가서 그네나 뛰고 놀다 오느라. 봐봐, 이게 타고 놀다 오느라 뛰고 놀다 오느라. 그치? 근데 뛰는 거야. 춘향이 반겨 듣고 어머니가 이제 외출 허락하신 거야. 야, 오늘은 다른 날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단오니까 어디 남자들 많은 데 가지 말고 네 이쁘니까 조용한 데 가가지고 혼자 가지 말고 향단을 데리고 가서 그네 뛰고 오너라 하고 이제 허락을 한 거죠. 춘향이 반겨 듣고 조반을 맞춘 후에 향단을 앞세우고 화림 중에 들어갈지 그때 이두령. 자, 이게 꽃과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춘향이가 그네를 뛰어 갈 때 광활로 높은 곳에 이두령을 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귀에 배하다가 문득 한 곳을 바라보니 어떠한 일미인, 한 아름다운 여인 춘향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일미인이 저와 같은 여자아이를 앞세우고, 그러니까 춘향이와 비슷한 나이 또래 여자아이, 향단입니다. 여자아이를 앞세우고 나오는데 그 모습이 왜? 달도 같고 별도 같고 어여쁘고 태도 곱고 대장부 간장을 녹일 아이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판소리나 소설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특정 인물에 대한 묘사를 할 때 그것이 외양을 묘사하는 경우도 있고 행동을 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길어요. 너무 많이 길어. 와, 읽다 지쳐. 왜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해놨지?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장면의 극대화 표현이라고 합니다. 장면의 극대화.
특정 부분을 아주 길게 아주 확대해가지고 제시하는 부분을 장면의 극대화라고 합니다. 보통 춘향이가 얼마나 예쁘냐면 말이요 하면서 외양을 묘사하는 부분이나 놀부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말이요 행동을 묘사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되게 길게 극대화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인물의 어떤 외양의 아름다움이나 혹은 그 인물의 심성의 나쁨을 뭐하는 역할? 강조하는 역할을 하죠. 또 있어요.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효과. 작품의 분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국 판소리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문학이긴 했지만 이게 또 상업적 도구예요. 그러니까 소리꾼은 공짜로 가가지고 노래해주니? 아니야. 자기는 추천받은 가수거든. 가수가 뭐 해야 돼? 행사 뛰면 행사 출연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나 2시간 할 소리하였어. 2시간치? 주시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오래오래 끌어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특정 인물의 특정 부를 묘사할 때 길게 끌고 가요. 온갖 비율 다 써가면서. 그리고 만약 소설이다. 그럼 어떻게 돼? 책이 두꺼워지거든. 만약에 책을 읽어주는 남자가 이 책을 읽어주는 분, 우리 전기수라고 합니다. 옛날에 소설 읽어주던 사람. 그런 사람 같은 경우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충분히 이걸 가지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이루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장면의 극대화가. 그래서 이 부분은 뭐예요? 춘향이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장면의 극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네 뛰는 장면도 나오죠. 자, 볼게요. 활인 중에 당도터니. 자, 그 다음 A 부분입니다. 백척채승 그네줄을 휘늘어진 벽도가지 휘휘칭칭 감어매고 하면서 여러분들 뭐 백척채승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긴 줄이에요. 그 다음에 벽도 하게 되면 그냥 어떤 복사나무에 감아놓고 섬섬옥수 아름답고 가냘프고 고운 여인의 손입니다. 번뜩들어 양 그네줄을 갈라잡고 선뜻 올라 발굴을 째. 한 번 굴러 앞이 높고 두 번 굴러 뒤가 멀어 앞뒤 점점 멀어갈지 발밑에 나는 티끌 광풍조차 휘날리고 이런 식으로 뭐합니까? 그네 튀는 장면을 상당히 길게 극대화해서 표현했죠. 특히 이 부분입니다. 바로 그네 뛰는 부분. 이 장면을 또 떼와가지고 어떤 시인이 시를 썼어요. 그게 뭐였냐? 서정주의 추천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서정주의 추천사. 뒤에 있는 사자는 우리 정읍사 할 때처럼 그냥 말사자야. 노래사자야. 앞에 추천이 뭐냐? 이게 추천이요. 그네를 의미하는 추천이에요. 반장으로 추천합니다. 추천 아니야. 이게 그네야. 그 추천사가 어디에 있느냐? 149쪽 2번 문제에 보기에 실려있는 그 작품이 바로 서정주의 추천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춘향이가 그네 뛰는 장면을 뭐 한 거야? 따온 거야. 따와서 추천사의 내용 어때요 여러분들?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런 식으로. 참고로 춘향이가 그네를 띄는 부분은 그냥 뭐였습니까? 단어나 그냥 뭐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즐기기 위해서 그네를 띈 거잖아요. 근데 추천사 내용은요 여기에서 확대해서 좀 달라집니다. 바로 이상향을 지향하는 시라는 것 기억해 두세요. 서정주의 추천사라는 시는 춘향이가 띄는 그네의 속성을 이용해서 어떤 인물이 이상향을 지향하지만 결국은 좌절하고 마는. 왜 그러냐면 그네가 아까 지금 벽도나무에 긴 그 줄이 메어져 가지고 거기에 춘향이 타고 있지 뿅 하고 올라가. 그러면 인간 세상에 멀어져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상향을 지향한 거지만 결국은 뭐 해야 돼? 돌아와야 되거든. 맞잖아. 줄이 끊어지고 날아가 버리면 얘는 죽는 거잖아. 진짜 하늘나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상향을 지향했지만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네의 모습에서 좌절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춘향이가 그네 뛰는 장면과 추천사를 서로 뭐하는 거? 비교하는 문제. 그 2번 문제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이런 게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번에 1번처럼 이때의 묘사 대상 춘향이가 보기에서 시적 화자로 등장하고 있다. 향단아 그네줄 밀어라. 이거 춘향이가 화자거든요. 그 다음에 A의 인물과 달리 보기에서는 지향하는 곳이 드러나 있죠. 어디? 이상향.
거기 보시면 먼 바다로 또는 세 번째 연에 산호도 섬도면 저 하늘로 여기가 이상향이에요. 바다와 하늘이. 3번 보기와 A에서는 모두 대상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 있지 않다? 잘 봐. 조심해야 될 풀문제인데요. 보기는 당연히 대상은 누군데? 상단이고 근해잖아. 화자가 춘향이고 대상의 심리 당연히 없죠. 근데 4번 보시면 보기와 달리 A에서는 비현실적 세계의 상황이 드러나 있다?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 단원과 그대로 되는 춘향의 모습이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는 문제거든요. 이 시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추천사 이상향을 지향하지만 좌절하는 시. 자, 그리고 다시 본문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네를 뛰는 춘향의 모습을 보고 이 도령이 그 거동을 보고 그 다음 보세요. 어안이 벙벙, 흉중이 상막, 삭대사시 6천마디를 벌렁벌렁 떨며 뭐 했습니까? 이 춘향을 처음 본 이몽룡의 반응. 뭐 한 겁니까? 첫눈에 반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중몰이 장단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춘향이가 단오날 그네 뛰러 가기 전에 꿈을 꾸고 그리고 단오날 그네를 뛴 모습을 누가? 이몽룡이 발견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나다시일 안일이. 방자를 불러 말을 해야 할 터인데 떨려서 부를 수가 있나? 하인 보는데 떨 수도 없고 눈은 춘향에게 달아두고 입술만 달싹거려서 건성으로 부르겠다. 이게 방자야 방자야. 눈치 빠른 방자놈이야. 도련님이 춘향 보고 벌써 넉나간 줄 알았지?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자르세요. 자른 다음에 오른쪽에 핵심 정리에 몽사는 아까 설명했어요. 이번에 몽사는 어떤 내용? 천상의 칠석이 인간 세상의 단어와 같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춘향이 이도령을 만날 것을 암시하는 내용 기억하셔야 되고 춘향을 처음 본 이도령의 심정 요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반했다기 때문에. 그리고 1번 보세요. 춘향의 배경은요. 춘향가의 배경은 시간적으로는 조선 후기 그리고 공간적인 전라도 남원 근데 사상적 배경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유교 이념 밑에다가 쓰세요. 정절. 유교 이념에다가 정절. 그러니까 정절을 그래도 중시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자유연애 거기에다가 사랑. 두 사람은요 부모가 허락해서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그들의 사랑은 자유연애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인간평등과 사회개혁이 있잖아요. 이거는 뭘까요? 바로 이면적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면적으로 숨어있는 아까 유교이념 같은 경우는 표면적 주제였어요. 정절은. 근데 인간평등과 사회개혁 등은 이면적 주제. 그러니까 신분상승 욕구죠. 그래서 이 시기가 조선 후기가 봉건주의적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근대의식이 발현되기 시작한 시기로 현실적이고 향토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뭐가 나타난다? 민중의식의 성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자르고